영화를 사랑한다면 호우 시절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호우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또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샅샅이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봄날에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영화는 번지 네. 점프를 하다잖아요. 맞아요. 원우 씨가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로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발굴하게 돼서 설레고 기쁜 마음이고 2001년 2월 3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병헌, 이은주 배우 주연으로 개봉 당시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 엄청난 반응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영화죠. 한번 소개를 네. 간략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에 개봉한 이 번지 점프를 하다. 이 영화는 일단 2개의 시간 축으로 진행이 되는 멜로 영화인데요. 하나의 시간이 저희가 오프닝 토크에 말씀드렸던 1983년이고 두 번째가 바로 2000년입니다. 일단 1983년 여름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돼요. 첫눈에 반하는 것을 믿지 않는 국문학과 82학번 서인우, 이병헌 씨가 연기한 이 인우라는 캐릭터가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자신의 우산 속으로 당돌하게 달려들어온 조속과 태희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과도 국문과와 조속과예요. 맞아요. 낭만도다. 그치. 그때까지 자신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82학번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국문학과와 조속과라는 전공을 가로질러서 CC를 하게 되고요. 태희가 직접 만들어준 라이터라든지 MT에서 함께 췄던 왈츠 같은 추억들을 공유하면서 예쁜 사랑의 시간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우가 군입대를 하기 위해서 입영열차를 타려고 용산역에서 마지막으로 태희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태희는 나타나지 않고 그런 채로 영화는 두 번째 시간축 2000년대로 옮겨갑니다. 17년이 지난 2000년 3월 인우는 어느덧 어엿한 국어교사가 돼서 임현빈이라는 남학생이 있는 반의 담임교사를 맡게 됩니다. 그렇죠. 이미 태희가 아닌 다른 여성과 결혼도 했고 딸도 있어요. 그리고 학기 초에 인우는 우리가 흔히 학창시절에 동경하던 멋진 국어 선생님의 모든 것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학생들과의 첫 만남부터 아주 멋진 멘트로 학생들의 호감을 얻고 또 약간 방황하는 학생 민욱기라는 학생을 끝까지 믿어주는 모습으로 남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인우에게 전혀 의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현빈이라는 이 17살의 남학생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과거 자신이 잃어버렸던 첫사랑 태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죠. 인우는 점점 현빈이가 곧 태희인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점점 현빈이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신임을 잃어가고 미성년자를 사랑하는 동성연애자라는 핍박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영화는 적어도 관객에게는 현빈이가 태희의 환생이라는 여러 가지 사인을 확실하게 주면서 인우에게 감정적인 연민이 느껴지도록 연출을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현빈은 전생의 기억을 각성하게 되면서 함께 번지 점프를 하러 뉴질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남자가 첫눈에 반하는 걸 넘어서 전생을 가로지르는 사랑에 목숨을 걸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감탄했던 건 이 영화의 연출과 촬영이 너무나 세련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점점 연기의 신으로 각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이병헌 씨의 이 신묘한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뒷모습으로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의 시간이 지난 마침 17년이네요. 고 이은주 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소개는 대략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속으로 한번 점프를 해볼 생각인데 조시프님은 혹시 이 영화 소개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특히 네. 원우 씨가 평소에도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뭔가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라고 저는 감지하게 되네요. 어떤 포인트에서요? 마치 영화 프로그램처럼 네. 하나의 설명이 쫙 이어지는데 이 영화를 정말 오랫동안 사랑했었기 때문에 축약할 수 있는 느낌으로 되게 오늘 영화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이번에 조시프님이랑 본 거는 진짜 거의 20년 만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 당시 개봉했을 당시에 극장에서 한번 보고 네. 그 이후에 한 대여섯 번 봤을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미쳐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었던. 원우 씨의 젊은 날에 원우 씨가 어떻게 미쳤었는지 너무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에피소드부터 좋습니다. 원우 씨의 미친 모습에 대한
감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 푸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오늘 저희가 오프닝 멘트로 아주 멋진 명시 한 편을 읽어봤죠. 강은교 씨의 네, 시죠? 우리가 물이 돼요 네. 라는 시. 와, 근데 조세프님 낭독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 다행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도 강은교 시인님의 이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가 아주 멋지게 인용이 되는데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시죠. 맞아, 이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가요? 네, 문학인지 국어인지에 그죠? 네. 실려 있던 시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 귀에 익숙한 거 보면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국어에는 아닌데 네. 왜 이렇게 학교별로 다르게 썼었던 문학교과서에는 이 시가 수록되곤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는 개봉 당시에 약간의 좀 큰 논란이 맞아요. 일었던 네.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그 기억을 기반으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영화가 아무래도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성애 코드가 어느 정도 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 당시에 이제 이런 쪽 논쟁이 조금씩 뜨거워지던 때이긴 했더라고요. 이 영화는 언뜻 동성애 코드를 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근데 영화를 찬찬히 뜯어서 보면 오히려 반 동성애 코드들이 좀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 보이기도 해요. 이게 네.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이병헌 씨, 극중 인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핍박을 받는 장면을 보면 애들이 막 칠판에다가 낙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표현들을 보면 이제 뭐 에이즈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낙서로도 써 있고 또 실제로 어떤 학생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인우가 영화에서 자기 스스로도 이 정체성이 의심이 돼서 이제 신경정신과 진찰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성 지향성도 정상적으로 그렇죠. 이성에게 끌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던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제 위에서 이 영화도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영화 한 편 한 편 발굴하면서 이 영화는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추천 안 드림,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저희가 드린 적은 있는데 네. 이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나 조금 해묵은 코드들이 있기는 해도 어떤가요? 저희 공식 입장은 이번에는 Definitely 추천이죠. 절대 추천. 이번에는 한번 다시 보셔도 좋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밌고 지금 보셔도 뭐 나중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더 자세히 하겠지만 네. 재밌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데도 그 아래는 끝이 아닐 거라고 당신이 말했었습니다. 다시 만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영화의 인물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사람은 결국 세 사람으로 집약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조세프님은 누구부터 얘기해보고 싶으세요? 서인우, 네, 임태희, 네. 임현빈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헌, 이은주, 여현수 이렇게. 이병헌 씨의 젊은 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정말 앳되더라 다시 보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병헌이 9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이미 하이틴 스타였거든요. 그렇죠. 내일은 사랑 이런 거. 그래서 막 이 영화 개봉 시기에는 2000년에 이병헌은 하이틴 스타나 뭐 라이징 스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꽤나 준수한 어떤 배우로서의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른바 명품 배우, 맞아요. 진짜 배우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 시발점의 작품이 바로 이 번지점프를 하다 아닌가 싶거든요. 1999년도에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전도연 씨랑 전도연 이병헌 나오면서 맞네. 연기 좀 괜찮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진짜.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 이제 완전히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누구 정도 될까요? 한 박서준 씨 정도 될까요? 그런 느낌인데 그러네요. 박서준이 연기를 막 눈썹으로 연기를 해. 맞아요. 막 뒷모습으로 연기를 해. 약간 이런 쟤 뭐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퀀텀 점핑을 한 느낌이 그렇죠. 딱 들었던 시기인데 네. 여기 이 영화에서 이병헌 씨는 80년대 이 푸릇푸릇한 대학생 서인우와 네. 2000년대의 어엿한 담임 선생님 국어교사의 모습을 맞아. 아주 이질감 없이 소화합니다. 맞아. 너무 대단해. 소름 돋는다. 지금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데도. 이질감이라고 하면 네. 제가 학창 시절에서 국어 선생님 중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게 좀 현실과의 이질성 정도. 흉내내는 분들은 많았는데. 네.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랬어요. 네. 애들이 하도 집중을 안 하니까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왜들 그랬을까? 아무튼 이제 서인우라는 캐릭터를 좀 살펴보면요. 네. 서인우라는 남자는 되게 숫기가 없는 청년, 맞아. 소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분의 빈구미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빈구미를 요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볼살이 좀 푹 패인 이병헌 씨가 보여주는 빈구미가 네. 이 청년 이병헌에게서 발견이 되고 맞습니다. 나쁜 짓은 왠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대단히 건실한 국문과 학생이지만 맞아요. 그리고 이 학교 좀 명문대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약간 범생이들이 모여서 음. 이제 막 놀아보려고 하는 그렇지, 느낌. 맞습니다. 서인우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저는 그 이전까지는 잘 존재하지 않던 한국 영화 남성 캐릭터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90년대 초반으로 조금 더 시간을 돌려보면 어느 씨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뭐길래라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에 김수현 작가님. 그 대발이라는 캐릭터가 그렇죠.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최민수 연기한. 씨가. 그리고 최민수 씨가 90년대 초중반을 휩쓸거든요. 네. 모래시계에서의 또 그렇지. 태수였나요? 나 지금 떨고 있네. 네. 이렇게 하면 널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해서 이거. 한국말을 못 배우셨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뭐 마지막 승부 뭐 이런 드라마에서 장동건이나 손지창 같은 그렇지. 캐릭터들. 남성적인. 그리고 90년대 후반으로 가도 네. 이제 젊음의 상징인 정우성 씨, 비트의 미니 정우성이 딱 있죠. 그렇지. 이 90년대 에라의 그 맞아요. 남성 배우들은 정말 선이 굵고 반항적이고 마치 1930년대 미국의 제임스 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토바이 탈 때 하이바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저항 정신이 많았다면 맞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한 30년 돌려서 현재를 보면 2020년대의 지금의 시대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성 배우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뭐 김수현, 송중기, 박보검, 뭐 송강, 정혜인 또 누구 있죠? 뭐 박서준 그 누구도 뭐 이런 배우들이 과연 그 90년대에 언급했던 배우들과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우성이나 원빈의 수요는 여전해요. 네. 뭐 여전하지만 네. 어떤 터프가이와 비장한 사생결단의 느낌을 제하고 그렇다고 마냥 푸근하고 넉넉한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도 아니고 그렇지. 무시로 흔들리고 연약하며 동시에 고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리는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딸꾹질하고 딸꾹질하는 긴장하면 이 남성의 모습을 표현했었던 이 시작점이 서인우가 아닌가 싶은 거죠. 캐릭터 분석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인우는 지금은 흔할지 몰라도 맞아요. 그 시절에는 이 캐릭터 자체가 파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네. 그래서 서인우가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벌써 1년이 된 것 같은데 봄날은 간다의 유지태가 맡았던 상우가 나타난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조금 더 극단으로 표현한 게 엽기적인 그녀의 차태현 같은 역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숱한 빈구미와 무해한 남자들의 모습은 결국 지금의 남성 배우들을 잉태하는 서인우라는 캐릭터에서 비롯됐다. 라고 오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캐릭터 분석 너무 좋은데요? 그런가요? 이건 거의 지금 이거 우리 한국 영화 캐릭터 이 서사를 한번 훑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인우가 나와서 원우가 오늘 좀 관대해졌네. 아니 근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아까 쭉 열거하신 뭐 정혜인 씨나 송중기 씨나 박보검 씨나 송강 씨나 전부 다 좀 이렇게 막 터프가이 느낌은 진짜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손석구 씨 같은 캐릭터들이 그런 약간 좀 거친 느낌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반작용으로 나오는 정도지 지금은 오히려 이 서인우류의 캐릭터들이 21세기에 주류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시작점에 이병헌의 서인우라는 캐릭터가 서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하나의
그 가설이 너무 재밌게 들렸던 것 이름부터 너무 같아요. 네. 인우와 대발이는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대발이라니. 이름이 대발이야. 뭐 대발 씨들에게 저희가 죄송한데 대발 씨. 전국의 대발 씨들을 저희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대발 씨들. 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캐릭터 분석이었어요. 저희가 남성 캐릭터 서인우 씨 분석을 너무나 맛깔나게 해주셔서 여성 캐릭터 분석도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아 그렇죠. 저희 여성 캐릭터 임태희 씨인가요? 네, 임태희라는 캐릭터죠. 어떤 캐릭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화 속 캐릭터로만 좀 설명을 해보면 태희는 건실한 남학생 인우를 설레게 한 조속과 여대생이죠. 네. 인우가 한국 영화에서 그려지지 않았던 남성의 어떤 섬세한 감정선을 표현하고 네. 새롭게 구축해낸 캐릭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 태희라는 역할은 대단히 영화를 만든 분들의 고뇌가 드러나는 캐릭터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희를 보면 처음 느껴지는 이미지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일종의 약간 모던걸 이미지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신여성.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드세거나 억척스러워서 네. 남성분들로 하여금 묻 남성들로 하여금 네. 저항감이 들게 하지는 또 않아요. 네. 분명한 건 이전의 한국 영화에서 남성을 떠받쳐주는 네. 남성을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조연으로서 존재하는 여성과는 매우 다른 주체적 여성의 모습을 대단히 세련되게 오호. 표현한 캐릭터라는 겁니다. 네. 짐작컨대 제가 조금 추정해보면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향유하는 여성에 대한 정서는 네. 그 이전의 세대들이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관점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달랐을까요? 그래서 보다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네. 인식이나 바람을 네. 그들은 학습했고 어. 약간의 발랄하고 맹랑한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전통적 여성의 모습을 또한 네. 본능적으로 갈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이거 너무 오늘 캐릭터 분석이 완전 작두 타고 계시는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요. 설명을 계속하면 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이제 혼재되어 나타났던 그쵸. 게 그 즈음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이병헌이 연기한 서인우라는 캐릭터는 그 시대치고 2000년치고 굉장히 새로운 입지의 캐릭터였다면 네. 이은주가 보여준 임태희라는 역할의 모습은 네. 이미 98년에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심은하가 그렇지. 보여준 다림이나 네. 그 이후에 봄날은 간다에서 보여준 이영애가 연기한 은수와 네.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은 어허. 거예요. 모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네. 이러한 캐릭터가 갑자기 쏟아져 나온 것은 아무래도 386 세대가 네.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구분되는 네. 그 뭔가 자신들이 추구하고 부르짖는 네. 응당 여성의 주체성이 상당히 발현된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그 세대가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함께 내재돼서 버무려져서 창조한 캐릭터가 바로 이 태희 아닌가 싶은 거고요. 이 386 세대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 영화의 제작진이나 감독들이 이제 그렇죠. 386 세대이기 그 때문입니다.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명한 건 심은하와 이은주, 이영애로 이어지는 라인업에 네. 환호하고 있는 저 역시도 네. 상당 부분 이 당시 세대가 만들어 놓은 네. 여성의 이상적 모습에 그러니까 이상적 모습이라고 창조해낸 여성의 캐릭터에 그렇지. 제가 환호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양심적인 고백이기도 하네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피드백을 해보면 다분히 남성들의 시선이고요. 그렇죠. 아, 이런 여자 있으면 정말 끝내줄 것 같지 않아라고 하는 어떤 조합에 의해서 생성된 캐릭터일 가능성도 엿보이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이은주 씨 이 태희라는 캐릭터는 막 좋아하는 남자한테 먼저 다가가고 감정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인우랑 싸우는 장면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또 이병헌 씨 인우가 엄청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막 네, 네. 둘이 같이 처음 만난 그 우산을 막 이렇게 부수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또 완전 수그려주는 또 어떤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난 담배 멋있게 피는 남자들 멋있더라 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맞아요. 뭐 그런 류의 모습들은 또 남자들에게 약간 판타지를 그렇죠. 제공하는. 약간 복무한다고 표현할까요? 네. 뭔가 좀 그렇게 수그려주는 모습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고 할까? 이 어떤 그러니까 현실에 있기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86 세대들이 요 당시에 20대, 10대 때 막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를 본 거예요. 맞아요. 히피 영화 이런 거 본 네. 거야. 그래갖고 막 우드스탁 이런 거 보면서 69년도 우드스탁 이런 거 보면서 맞아요. 진짜. 뭐 저기가 우리의 이상형이고 여자들도 담배 필 수 있지. 여자들도 청바지 입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상은 그쪽을 향해 있지만
현실은 그냥 한국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좀 달랐던 것 그렇죠. 같고 그런 이율배반들이 있다는 게 이 영화에서도 캐릭터 투사된 거고. 그렇지.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네요. 이 모순적 욕망들이 창조해놓은 캐릭터의 한 모습이라는 얘긴데 네. 그래서 저는 서인호보다 임태희라는 인물이 훨씬 더 극화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지적에 동의하게 되네요. 그래서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나 흐름이라기보다는 네. 한 세대의 음. 의지와 이상과 음. 현실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캐릭터이고 이 캐릭터 구축은 상당히 지속성 있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극 내에서는 네. 생명력 있게 롱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어. 이런 여성이 매력적인 여성이야라는 거를 미디어가 네. 구축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포지션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점들을 모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면 남자들이 마치 여성들에게 어떤 자신들의 영역을 양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강자가 허용해주는 관용의 제한된 범위 같은 뭔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내어주는 듭니다.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가 네. 이런 형태의 얍삽한 네네. 내어줌에 대한 저항도 그렇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필요 없어. 네, 집어치워. 이거가 니네가들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 위에서 뛰어놀지 않겠어라고 하는 반동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조세프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지막 이 여현수 씨가 연기한 그러면 현빈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17살 학생. 현빈이는 이제 네. 태희가 죽던 해 1983년에 태어난 거죠. 음. 그러니까 2000년에는 이제 고등학생인 친구인데 네. 영화 속에서 이누는 다시 태어나도 네. 태희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의 대사를 하죠. 네. 그리고 그 대사가 복선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태희의 죽음 이후에 그럭저럭 음. 국어 선생님으로 삶을 살아내고 네. 있는 이누에게 네. 태희의 현신으로 느끼게 음. 해주죠. 이제는 종종 TV에서 영업 왕이 된 여현수 씨의 모습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때와는 또 너무 다른. 그렇죠. 네, 그죠. 이번에 그의 연기를 보면서 네. 연기 한계를 보여줬던 거다. 조금 기대 못 미쳤다. 네. 약간 연극적이라고 네, 할까. 어린 나이에 최선을 다한 배우에게는 미안하지만 네, 조금 연기가 이제 워낙에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이은주, 이병헌 사이에서 그 뒤에 후반 그 캐릭터 바통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모습이 없잖아 있었다. 이 현빈이라는 캐릭터는 다시 태어난 태희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그래서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본인 자신도 뭐 전생의 기억을 아직 찾지 못했을 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점점 이제 자신이 태희의 다음 생애임을 인정하고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뭐 그런 캐릭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의 명물 코너 여기가 발골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여발포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 영화를 조세프님이랑 같이 보면서 깜짝 놀란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놀라운 건 이 영화가 대단히 세련되게 느껴졌다는 거.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발굴했었던 영화 그 선물이랑 낙인을 찍었어 아주. 좀 그런가? 너무 잔인한가? 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런가? 이게 좀 이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영화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번지 점프를 하다가 굉장히 세련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게 시대의 문제가 아닌 건가? 이쯤 되면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꼭 선물을 우리는 얘기하고 아니 또 이해하시기 편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그럼요. 선물에 대해 저희가 너무 좋아. 애정이 없었으면 저희가 다루지 않았겠죠. 그래. 입이 붕어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정도면 됐죠? 네. 네. 이 영화의 어떤 네. 세련된 이유는 네. 저는 첫 번째는 치밀한 구성에 있는 것 같아요. 대사 하나하나가 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다 쓸모가 있는 것처럼 네. 뭐 허투루 쓰이지 않거든요. 맞아. 이른바 떡밥 회수. 그렇죠. 맞아요. 떡밥 회수 그게 다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짧아요. 2시간이 채 안 되는 러닝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다 회수하고 있다는 맞아. 부분에서 되게 치밀한 구성이 첫 번째고 굉장히 성실하다. 두 번째는 이 세련됨을 돋보이게 해주는 네. 약간 예스러운 구성에 있는 것 같아요. 예스러운 구성. 그러니까 캐릭터 분석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중복이 되는데 네. 테이라는 캐릭터를 창조하면서 음. 상당히 386 세대가 갖고 있는 판타지 그리고 고뇌가 표현되었다고 이미 제가 그쵸. 인물 분석 때 상세하게 너무 말씀드렸잖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네. 386의 이상화된 감정이 약간 노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치밀한 구성 사이에 녹아 있다 보니까 네. 영화의 맥이 되게 강강으로만 치닫지 않게 해준 게 아닐까. 오호. 적당한 이상화가 네. 치밀한 구성 사이에서 마치 긴장과 이완의 기능처럼 힘을 발휘했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 세련됨과 예스러운 구성만큼이나 네. 상반되게 이 영화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해서 진행하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렇죠. 그랬는데 네. 이은주에서 여현수로의 변화는 네. 영화를 다 보고 저희처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쉽게 넘어가지만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띠용 뭐야? 어떤- 갑자기 2000년 이렇게 네. 된 거죠. 처음에 약간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네. 그 여현수 씨가 자전거를 타고 맞습니다. 들어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너무 치밀하죠. 이은주가 처음 들어오는 장면도 네. 누군가의 자전거를 피하는 네. 그러면서 그 우산 속으로 맞아. 들어왔던 건데 아 맞네. 여현수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네. 현빈이가 그런 걸 보면 영화가 보여주는 주제나 메시지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아주 대단히 상투적인 그치. 내용이지만 네.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게 아닐까. 이 정도의 근거가 이 영화를 되게 세련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련됨이라는 거의 가치가 네. 항상 트렌디하고 뭐 언제나 뭐 신기술이 나오고 뭐 그렇죠. 이런 게 네. 아니라 오히려 지금 조세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안에 약간의 낡고 촌스러운 것들을 같이 배치할 때 네. 오히려 그 세련됨이 부각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영화 작품의 탄성을 네, 그런 걸 이제 좌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영화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뭐 동성애 코드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옛날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영화에서의 뭐 캐릭터들의 성 역할도 상당히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극 중에 인우의 친구들 특히 그 이범수 씨가 내뱉는 이 음담패설에 네. 이 수위는 네, 퀄리티가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그쵸. 되게 좀 저질스러워요. 네, 네. 말씀드렸지만 이누랑 태희가 비 오는 날 싸우는 장면에서도 뭐 우산 부수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시대 관점에서는 전혀 지지받을 수가 없을 만한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조세프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그 완급 조절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련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일단 저는 촬영이 되게 세련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촬영 정말 잘했죠. 카메라 연출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또 한번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은주 이병헌의 그 왈츠씬 같은 이런 거는 너무 멋있죠. 너무 아름답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각본에는 그냥 둘이서 춤을 춘다 그렇죠. 이렇게 정도로 표현됐을 장면을 카메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걸 살려주고 있는지를 네.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세련된 포인트는 저는 조세프님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그 포인트예요. 각본의 승리인데 요새 말로 말하는 떡밥 회수가 되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뭐 하나 흘리는 거 없어. 다 회수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떡밥들이 말하는 바는 결국에는 현빈이가 태희의 환생이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관객들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너무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치밀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요새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도 이 떡밥 회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죠. 네, 욕먹는 거 많잖아요. 16부작 드라마도 욕을 먹는데. 그렇죠. 20년 전에 나온 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치밀하고 뭐 바로 그런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뮤지컬로도 계속 리메이크가 되고 그렇죠. 뭐 비록 좌초가 됐지만 드라마로도 리메이크 얘기가 나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생명력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모습들이. 저희가 본의 아니게 네. 자꾸 386 세대에 대한 세대론을 언젠가부터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거는 그 세대를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네. 그 당시 제작됐던 영화들을 저희가 다루다 보면, 보니까 네, 제작진들이 네, 어쩔 수 없이 그 세대를 좀 다룰 네, 수밖에 없는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태희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네. 386 세대를 좀 함부로 좀 정리하고 재단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386 세대 분들께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고 네. 반론이나 반박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럼요. 저희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데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네. 반박시 님 말이 맞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운명에 대한 코드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저희가 뭐 현빈 얘기를 했으니까 현빈이 얘기를 해봤으니까 정말 이 운명에 대해서 이 세대의 감독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정서랄까?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운명론에 기대고 싶어하는 정서.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호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세대가 공유하는 정서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네. 그게 또 어떻게 이 시기에 나온 영화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뭐 필연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저희가 다루는 90년대에서 2000년대가 한국에서 이른바 386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당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태생 네.
이분들이 서서히 대중문화의 주류로 올라선 시기였던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방송 호구 시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또 더 많이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이 번지점프를 하다의 경우에도 감독님 김대승 감독님이 386 세대 시더라고요. 네. 물론 각본가 고은님 선생님의 경우에는 1972년생이셔서 세대는 약간 그 아래쪽에 계시긴 해요. 네. 다시 한번 386 세대 정신 얘기를 해보면 이들은 그 마르크스의 수혜를 온몸으로 입은 세대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이 당시에 대학교를 다녔다. 대학생 이퀄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라고 거의 등치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 마르크스가 큰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화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게다가 한국의 경우에 이 영화의 이제 또 배경이 되고 있는 1983년은 지난번 에피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정권이었고 네. 5.18 이후로 불과 3년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학생운동도 뭐 정점에 달해 있는 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항할 그렇죠. 명분이 있는 음. 일단 세력이 기득권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더더욱 동기부여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인우가 어떤 얘기를 계속하냐면 이병헌 씨가 첫눈에 반하는 거, 운명 같은 거 안 믿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네. 요건 이 세대의 시대 정신에 대한 고찰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17년 뒤 국어 선생님이 된 인우가 새학기 첫날 학생들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요. 칠판에다가 줄을 하나 그으면서 물어봐요. 너무 명대사죠. 이게 뭐냐? 지구다.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요만한 바늘 하나를 꽂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미실을 딱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그 실이 나풀나풀 떨어져서 바늘 위에 꽂힐 확률. 바로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로 니들이 지금 이곳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세연고등학교 2학년 그걸로도 모자라서 5반에서 만난 거다. 그래서 뭐 니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엄청난 확률로 만난 거니까 나하고도 그렇게 만난 거고 그거를 인연이라고 부르는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명대사고 로맨틱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연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과적인 그렇죠. 확률론적인 분석이거든요. 네. 이 세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운명? 그게 뭐야? 그런 거 있어. 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우리는 부모가 관계를 맺어서 낳아진 유전자의 집합체인 거고 사랑? 그거는 그냥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작용이지. 뭔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386 세대들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의 다른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인정해 나가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 어른의 모습을 저희 방송에서 맨 처음으로 포착했던 게 바로 8월의 크리스마스의 정원이라는 캐릭터 그렇죠. 한석규의 모습이었고요. 이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이병헌 씨도 비슷한 세대의 모습을 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 한때는 운명 같은 건 아예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운명 정도가 아니라 환생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이 시기에 제작된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 이렇게 386 세대들의 심경 변화를 잘 그려내고 있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 저는 한국 영화를 발굴할 때는 이런 시대상의 변화나 세대의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조세프님은 혹시 이 세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한데 네. 저도 그 이전의 세대, 산업화 세대는 현실적으로 네.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렇죠. 부모 형제를 경제적인 곤궁에서 구출하는다는 어떤 당면한 목표가 맞아요. 분명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386 세대 이후에 90년대 X세대는 저희가 자주 이용했었던 네네.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다라면서 그렇죠. 산업화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면이 이제 생성되기 맞습니다.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386은 좀 낀 세대의 특성이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이들은 당위적으로는 민주화를 부르짖고 남북 화해의 필요성을 부르짖고 네.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고 주장했었죠. 그렇죠. 근데 물론 모든 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386이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주류의 정서. 그 색채는 분명히 이런 게 있었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데 실상 이분들은 가장 미국적인 색채를 사랑했고 네. 할리우드에 열광했고 그렇죠. 제국주의와 다른 이름 패권주의에 네. 내부적으로 되게 찬성했었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386이라는 한 세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인간이 원래 이렇듯 신념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표리부동하다라고 마냥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치, 인간은 다 그런 모순을 끼고 있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 자꾸만 이런 운명적인 코드가 나오는 이유는 네네네. 저는 네, 뭘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들한테 있어서 사랑만큼은 적어도 사랑이라는 만큼은 그 마지막으로 감정만큼은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일종의 이데아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운명적 초인이 와서 네.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는 어떤 초인에 대한 바람이나 갈구가 좋다, 네. 386 세대에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일종의 대상화해서 만들어내는 네. 그 캐릭터가 태희 같은 캐릭터인 거죠. 너라면 예. 너라면 우리의 이 정서를 다시 그래. 나를 젊음으로 환기시켜줄 수 있을 거야. 그래. 일종의 뮤즈 같은 거네. 네.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영화를 또 저희 두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도 네. 어쩌면 386 세대를 지나서 그 현빈이의 마음을 네. 또 우리 동시에 그치. 그러니까 386을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또 우리 세대한테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빈이가 그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던 우리들을 대변하고 있었던 세대인데 우리는 X 세대의 어떤 문화적 키워드들도 받았고 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주니어 취급을 받고 있고 그렇죠. 어떤 면에선 날카롭다. 이런 부분들이 386 세대가 그 당시 2000년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과 굉장히 흡사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 저랑 원우 씨가 향유하고 있는 이 세대가 네.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은 갑자기 그냥 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만 일을 시켜. MZ. 그래서 이 전기 밀레니얼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 남아서 야근을 해.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거든. 그리고 우리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절대 못 나가요. 우리는 못 나가. 그래서 전 잘 나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그 정서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감각이. 그래서 우리가 386을 비판하면서 네. 동시에 386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도 386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게 내 안에 내재된 어떤 자기 혐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범죄도시 2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이제 범죄도시 1편도 인기가 많았고 네. 2가 이제 뭐 엄청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마동석의 그 먼치킨 캐릭터고 마동석이라는 경찰이 네. 막 그냥 휘두르고 다니는 내용이에요. 그쵸. 이제 2편은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베트남의 막 그 열악한 치안 여건에서 막 손석구를 마음 놓고 부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진짜 막 사람이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쵸. 그 펀치 음향에다가 네, 이렇게 네. 베이스 음을 집어넣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 정말.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되게 말이 안 되고 그쵸. 저런 경찰은 사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공권력의 정말 과잉 진압이 맞아요, 저거는. 네. 근데 보면서 우리가 이런 류의 그런 공권력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힘에 지금 매혹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지금 이제 10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격돌했던 것도 결국은 힘에 대한 동경의 대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도 뭔가 그 나쁜 사람들을 물론 잡아서 이렇게 힘을 집행하는 역할이었던 거고 이재명도 어떤 유능함의 어떤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힘에 우리가 매혹되고 있는 시대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지금의 그런 초인이 나타나서 철인이 나타나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완벽함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한 번에 일소시켜주기를 바라는 판타지들이 사랑 영화로 투영되면 이런 뭐 여성 캐릭터를 만드는 거고 액션 영화로 투영되면 마동석을 만드는 거고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일종의 초인에 대한 해석의 변주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세대로는 결국에는 저는 처음에는 막 8월의 크리스마스 때만 하더라도 막 신나게 막 깼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배워가는 겸손해지는. 점점 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저희 또 두 남자의 호흡시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쯤에서 다음 에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만 찾아다닐 거야. 악착같이 너 찾아서 다시 너랑 사랑할 거야. 내가 또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바로 너야. 너 아니면 누구와도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거니까. 저희가 계속 나레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이제 무뎌질 만도 한데 그래요? 정말 또 간지럽네요. 근데 저는 방금 읽은 거 약간 장기하 같지 않았어요? 내가 또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바로 너야. 이런 느낌 아니었나? 정말 나레이션 힘들구나 생각합니다. 네. 약간 얼굴 빨개지셨네요 지금. 근데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강은교 시 그 낭독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아서 저는 조세프님 낭독에 약간 굉장히 적응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뭐 적응할 만한 그렇죠. 네. 저희가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번 발굴 순서 진행해 봤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운명 이야기를 우리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조쿠나 셰프님처럼 입 빡빡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듯한 이 사람도 나 요새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운명이라는 걸 믿을까? 음. 우리 삶에서 살면서 운명이라고 느껴졌던 경험들. 이 물론 그게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경험들은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운명이라는 단어 들으면 조 셰프님은 어떤 경험이 연상되세요? 운명 가혹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네,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네. 어떻게 이 친구를 만났지? 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지? 오, 사랑에 그게 대한. 사랑에 대한 것도 있고 네, 우정에 대한 것도 있고 네.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사랑은 좀 창피하고 네, 근데 그 20대 초반에 네, 혹은 뭐 10대에 사랑을 할 때는 네. 여러 운명적 요소를 스스로 만들죠. 그쵸. 이렇게 막 어떻게든, 내러티브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필되지 않지만 음. 본인 스스로에게만 계속해서 내면적으로 어필되는 자기 세뇌. 예, 셀프 가스라이팅. 그렇죠. 자기 세뇌죠. 예, 이 운명적 극화 작업을 네, 하지 않나.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네. 그게 일종의 새벽 2시의 감수성이고 소년의 감수성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네. 쉽지 않아요. 네, 지금 네. 굉장히 건조해졌거든요. 그쵸. 푸석푸석해졌는데 푸릇푸릇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양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조지프님도 굉장히 감수성 예민한 소년이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심했죠. 그런 얘기들 좀 해주세요. 몰래줘요. 근데 저는 네. 예전에 원호 씨가 네. 뭐 노블라이, 뭐 화이트라이, 네. 뭐 이런 이야기 음. 했었던 거 기억나는데 네.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종교 역시도 음. 세상을 지탱하고 네. 유지하는 훌륭한 규범이자 네. 상치 역할을 한다라는 일종의 그런 취지의 말씀을 네네,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운명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받아들여요. 오. 그러니까 이게 운명에 대한 바람이나 열망이 없다면 네. 어느 순간 인간의 삶이 상당히 하찮아진다.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운명에 대한 일종의 네. 갈망의 농사를 짓도록 생득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오호. 생각을 해요. 멋지다. 그러니까 니체가 그 뭐 허무주의? 네. 이란 뭐 허무주의란 뭐 세속화 시대에 네. 우리에게 다가올 무시무시한 손님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멋진 말이네요. 근데 저는 운명론에 대한 지나친 배격이 네. 건조한 허무주의를 비롯하게 한다. 그 자리를 허락해준다. 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근원을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네. 뭐 각자의 썰이 있을 뿐이지. 네. 존재의 시작이나 생명의 근원을 인간이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게 사실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창조해내든 그렇죠. 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든 네. 하는 건데 그리고 신의 창조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운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수많은 운명들이 모여서 지금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원을 약속한다라는 표현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부질없게 네. 백사장 모래들처럼 썰물이 지나가고 나면 함께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 모래 위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넣는 그 작업이 뭐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신해철이 아주 목소리 깔고 저희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잊을만 하면 이 노래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찾아야 할 의미가 네. 거기에 있지 않나. 네. 일종의 서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음.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데요. 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그냥 그 옛날에 연애하실 때 네. 그 여자친구를 어떻게 그 운명이라고 그 썰을 풀었나 이런 얘기 듣고 싶었던 건데 굉장히 거국적인 피해 얘기를 나가려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였고 예전에 90년대 막 이런 노래들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막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막 아까도 막 스카이의 영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최진영 씨. 네. 영원이라는 말을 그래도 하고 그렇죠.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긴 억겁의 시간인지 감도 안 잡히면서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해야 될 것 같았던 그런 감수성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또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영원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고 지금 내 이 순간 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시간 테이블이 좀 좁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니체 말대로 돼가고 있죠. 그렇죠. 세속화 돼가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그런 잃어버린 감수성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막 새벽 2시의 감성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싸이월드 흑역사에 비견될 만한 건데 제가 예전에 PC 통신 시절에 기대된다. PC 통신 시절에 그 하이텔 전화했었거든요. 이야. 하이텔이 이제 원래 영어 아이디를 하다가 한글 아이디로 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됐었어요. 네. 한글 아이디 4글자까지 쓸 수 있었는데 제 아이디가 혹시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강한 발목? 강한 발목은 뭔가 밴드 이름이고. 네. 저 새벽 소년이었거든요.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고요? 잘 어울린다. 저는 새벽 소년이라는 거를 세소? 아이디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하이텔이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날아왔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그 무슨 원우하고 가로치고 새벽 소년님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저희 누나가 그걸 보고 야 너 미쳤구나. 너 새벽 소년이냐? 그래서 너무 엄청난 놀림을 받았었던.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너무 창피했겠다. 너무 수치스럽고. 가족은 정말 수치스러워. 가족한테 걸리면 그러고 진짜 딱 걸려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것조차도 운명이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네네. 너무 방어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 얘기 좀 해주지. 원우 씨는 네. 뭐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저도 사실 운명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 스스로 되게 그런 걸로 막 세뇌를 막 시켰던 것 같아요. 20살 때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니까 뭐 폭발하지. 예를 들면은 20살 때 처음 만났던 그 여자친구랑 이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번화가의 상징 중에 하나가 명동이었잖아요. 그렇죠. 막 왠지 연말엔 명동 가야 될 것 같고. 맞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물론 있긴 했지만 그때 당시 만나던 분한테 우리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고 장소만 명동이라는 걸 정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서로. 네,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녀는 페이드아웃 됐나요? 어디야?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밀리얼이 앞으로 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이디가 운명이라는 건 없구나라는 그런 무산된 에피소드가. 그분이 운명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 건가?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니까. 네. 근데 저도 되게 몰입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막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너와 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뭔가 이 세계는 배경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류의. 자신이 수긍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운명에서 찾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게. 일종의 천명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너무 예리하다. 이렇게 우린 너무 예리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 조시프님 너무 예리해요. 너무 건조해. 칼날이 너무 패부를 찔러. 저희의 이 두 남자의 운명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의 운명적 히스토리도 그런 좀 흑역사 되게 궁금해지네요. 흑역사 얘기 좀 해주세요. 남자친구랑 이런 것까지 해봤다. 달콤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들려주시면 한번 더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영화의 명장면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어떻게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원우 씨가 먼저 해보시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20년 만에 거의 다시 봤는데도 명장면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도 와 어떻게 저런 디테일을 살렸을까 싶었는데 이 영화에서 이누와 테이가 처음으로 뒷골목 어느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장면 얘기 좀 많이 하네요. 그러네요. 엄청나게 둘이서 막 싸우고 막 충돌이 있었던 뒤에 이제 들어간 공간인데 오붓한 둘만의 공간인데 막상 들어가니까 이누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딸꾹질하고 막 옆에 다가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연기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연기 잘했고 원우 씨가 얘기했는데 그 양말이 너무 새까매. 맞아. 너무 악취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오히려 망설이는 이누에게 테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 영화가 어떤 명장면 디테일을 보여주냐면 여관 창문으로 이렇게 바깥에 그 거리 네온 사인이 깜빡깜빡하는 그 디테일을 살려서 보여줘요. 맞아요. 정말로 어떤 관객들이 어느 허름한 여관방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에도 저 창문의 깜빡임 하나가 정말 나를
저 공간으로 데려다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10대 시절에 이 여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환상을 키워나갔던 그건 아닌가?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따뜻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폭우가 내린 거리의 축축한 느낌과 이 여관의 어떤 습기, 그 다음에 그 바깥 창문으로 내비치는 네온 사인의 깜빡임,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저는 되게 뭔가 시티팝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살아있는 장면이라서 요 장면을 저의 명장면으로 꼽아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네. 되게 고조되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쵸, 조용한 뭔가. 또. 네. 그리고 그 번화가의 어떤 네온 사인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소음과 동행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네. 관객들의 긴장이 이게 스릴러 영화도 아닌데 막 고조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깜빡깜빡하면서 관객들에게 네. 이 역시 긴장과 이완처럼 호흡을 같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네네. 연출을 정말 맞아. 아주 전통적인 화면 구성이지만 네.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했구나. 너무 이 장면 섬세하다. 역시도. 네. 네. 근데 그걸 캐치해내신 조시프님도 정말 섬세한 시선으로 이 장면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인상 깊었던 네.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세프님의 명장면 어떤 걸로 고르셨을지. 저는 원호 씨가 제가 고른 네. 장면을 선택했을 거라고 아 생각했는데, 정말요? 네. 왈츠 씬인가요 혹시? 왈츠 씬을 고민했었죠. 근데 또 그게 이제 오피셜 명장면이니까. 네. 그래요? 우리 둘 다 피할 만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네. 오피셜 명장면이 뭐인지 잘 몰라요. 아, 네네네. 그거였구나. 근데 네.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왈츠 씬. 사실 그걸 갖고 올까 하다가 네. 저는 인우가 네. 1983년에 네. 태희를 만나기로 했던 용산역 기차역으로 오고 네. 현빈이가 그 자리를 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장면. 음. 저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어, 꼽았어요. 이 장면 정말 좋죠. 그리고 정말. 거기서 네. 현빈이가 음. 갑자기 이은주의 태희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네. 대사가 나오거든요. 아, 네. 왔구나, 음. 왔구나라고 이제 그 인우가 이 얘기를 네. 하니까 소름 돋는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라면서 태희가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이런 소름 이 얘기를 돋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네. 제가 믿고 있는, 아니 믿고 싶은 네. 어떤 사랑과 운명에 대한 아. 갈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다가오나 싶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뛰어내려도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나 네. 자살 미화나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삶을 던져내게 만드는, 그렇죠. 번지 점프를 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의 동인 중에 가장 강력한 인간의 감정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랑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 네. 결국 사랑 그 자체도 두 인물을 잊지 않았다는 네. 아주 운명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씬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주인공이 죽었고 네. 영화 후반부의 캐릭터들이 다 죽잖아요. 네. 이 죽음으로 마무리되지만 바로 이 씬 덕분에 그렇지. 저는 영화가 적어도 그들에게는 해피엔딩이다 그렇죠. 라는 내용으로 맞습니다. 관객들을 납득시켜주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맞아. 선정했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로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네. 그 번지 점프를 정말 그 줄 없이 하면서 그렇죠. 아무 죄 없는 뉴질랜드 번지 점프 업체 하나를 망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목숨을 버리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네.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이 이 영화의 주제가 도달하고 있는 마지막 종착역 같은 그렇죠. 느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원우 씨가 보면서 감탄을 했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너무나 예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또 하나 뭐 번외로 좀 약간 웃긴 명장면도 하나 생각나는데, 네. 그 이병헌 씨가 이렇게 이은준 씨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하다가 학교에서 네. 이렇게 뒤로 뛰어가는 그 빈구미가 폭발하는 그 그쵸. 얼간이 같은 그 달리기 장면도 뭐 정말 연기 잘하죠. 너무너무 연기를 네. 잘하고, 이병헌 씨가 저는 그 광해라는 그쵸. 그 작품에서도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한다. 얼굴 막 근육으로 연기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미 번지 점프를 하다 시절에 뒷모습으로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대배우의 아우라를 느끼기 시작했던. 우리들의 블루스의 이병헌 씨를 좋아하신다면 네. 꼭 맞아요. 그 동석을 좋아하신다면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젊은 날 볼살이 오른 이병헌 네. 씨의 빈구미가 맞습니다. 폭발합니다. 너무 네. 앳된 이 배우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장면을 저희가 얘기해 봤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명장면까지 뭐 사실 뭐 두 개만으로 부족해서 좀 다른 것까지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제는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저희가 스스로 한번 일단락해보는, 가름해보는 한 줄평 순서 네네. 진행해보고 싶은데 누구부터 먼저 해볼까요? 오늘은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시프님의 이 번지 점프를 하다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요약하셨나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필경, 인우이기도, 태희이기도, 현빈이기도 했다. 분명히 저는 이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울림이 있네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감정들이 네. 있다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네. 어느 때는 우리가 현빈이었던 것 같고 네. 어떤 때는 인우였던 것 같고 네. 정말 태희이기도 하고. 네. 그 성숙도의 순서는 현빈, 인우, 태희 순서대로 가는 것 같긴 해요. 태희가 워낙에 그쵸. 이상적으로 네. 이렇게 설계된 캐릭터이기 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이 안에 있지 않나? 이 영화가 좋은 이유는 네. 정말 3명의 배우가 거의 중심이 돼서 끌어나가는데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서 그런 감정들을 아까 성숙도의 순서는 그렇지만 네. 인간이 시간의 흐름대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다시 어느 순간 현빈으로도 돌아가고 맞아요. 인우로도 가고 태희로도 가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의 인물이 보여주는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맞네. 반복되고 맞네. 반복되기 때문에 이 작품이 20년이 지나서도 네.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맞습니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다. 진짜 다시 또 조시프님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진다면 네. 또 인우 같은 상태가 또 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인우 같은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그렇지 좋죠. 않아요? 네. 너무 순수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게 막 누구 때문에 긴장하고 그렇죠. 막 뛰다가 넘어질 뻔하고 막 그러면서 양말 시꺼매지고. 딸꾹질하고 막 호우 시절 한번 들어볼래? 제안도 하는 그런 조세프님의 모습을 기다리게 만드는 한 줄평이었네요. 원우 씨의 한 줄평 기대됩니다. 네, 저의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조금 긴데요. 번지 점프 이후 튕겨져 올라오는 로프의 반동처럼 그 시절의 영화 한 편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잘 지냈느냐고 아름다움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말해주었다. 라는 조금 긴 문장으로 좋습니다. 네, 이 당시 이병헌 씨나 이은주 씨의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있다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이 로프의 반동처럼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여전히 그 안에 있고 또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채로 다시 이 영화를 보지만 또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집약해보고 싶었어요. 좀 감성 돋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인우와 현빈이 네. 번지점프를 하고 뛰어든 곳이 결국 관객들의 마음속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네요. 그 로프의 반동이라는 표현을 네. 들으니까 갑자기 그 인상이 제가 받았던 감상이 떠오릅니다. 저의 한 줄평을 이렇게 또 잘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대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이고 나의 마음은 그대로 그대의 발자국 소리였다. 화양연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폴 발레리의 발자국 소리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저는 기꺼이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꺼이 기다려줄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에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우리의 호우 시절